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구석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 2021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영식 원장님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자이주코리아의 박병준 부장님, 브루코코리아의 조문주 지사장님, 파크시스템스 조상준 상무님, 토모큐브 홍기현 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구장비 분야는 기초과학 역량 증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이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2021년 14.9조 원이었던 정부 R&D 예산이 2021년 27.4조 원으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 장비 개발과 관련한 산업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연구 장비 기업도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연구장비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4월에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연구장비 산업 페스티벌은 각 연구장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장비 개발 노하우와 기업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여 함께 소통하고 발전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장비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좋은 취업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페스티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오늘 2021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리며 본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유망기업과 우수인재를 연결해주는 교류장인 오늘의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을 과기정통부와 우리 연구원이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연구장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기획, 수립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017년에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연구원도 국가 연구시설 장비 생태계 혁신을 기관의 주요 역할로 정하고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의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 중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성능 고도화 및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하여 국산 연구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산 장비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장비 개발 및 성능 확산을 위한 연구장비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관련 산학연관이 보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장비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연구장비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 중이고 국산 장비 공동 활용 랩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페스티벌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주에도 함께해 주신 고석원 실장님, 또 온라인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인용.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연구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표창장 주식회사 H&P 파트너스 부사장 김석필.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연구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표창장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부사장 박한희.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연구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표창장 주식회사 새로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구정회.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연구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표창장 주식회사 토모큐브 이사 박용근.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연구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상장 대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교육생 장혜미.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상장 대상 충북대학교 교육생 최민.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독. 상장 우수상 성균관대학교 교육생 류나.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신형식 대독. 상장 우수상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교육생 이소정.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신형식 대독. 상장 우수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교육생 박영민.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신형식 대독. 상장 우수상 충남대학교 교육생 조희영. 귀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과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신형식 대독. 연구장비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선진국 외산 연구장비의 비중은 약 70%에 달합니다.
왜 외산 연구 장비를 선호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외산 연구 장비를 사용해온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 장비는 바늘과 실처럼 익숙한 조합이 된 거죠. 거기에 선행 연구를 통해 성능과 신뢰도가 검증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 연구 장비 시장이 성장했지만 아직 외산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입니다. 연구 장비 개발은 세계 인류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으로 기초 연구, 원천 기술 개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구 개발 가치 사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첨단 과학 기술의 토대가 되는 연구 장비 개발. 국내 연구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장비 성능평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구장비 성능평가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데요. 연구장비 성능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규격이나 동종 장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성능 평가를 받은 우수 연구 장비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우수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같은 분야 연구자들이 참고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매우 큰데요. 우수 연구 성과는 홍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수 연구 장비는 실증 연구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연구장비. 연구장비 성능평가를 통한 연구장비 산업 발전은 기술 자립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연구장비 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 A씨. 장비 개발에 꿈을 안고 입사했는데 업무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교육기관을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장비 개발 전문 교육기관은 없을까요? 20년째 연구장비 개발 사업을 해오신 B 사장님. 기술적 애로사항이 많아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더딥니다. 자체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여건. 회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없을까요? 10년차 연구장비 개발자 C씨. 좋은 장비 개발 아이디어가 있지만 함께 제품을 개발할 동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연구장비 개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본 교육은 기업의 장비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장비 개조 개발, 분석 시뮬레이션, 설계 계측 등 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 교육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덕 본원을 비롯한 4개의 지역센터에서 진행되며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장소, 일정,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업의 요청에 맞춰 진행되는데요. 기업 요청 교육은 일반 교육 이외의 과정을 신청받아 이루어집니다. 현장 밀착 교육은 기업의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연구장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 인프라를 채워주는 연구장비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모든 교육 과정은 국비 지원으로 제공되며 기업 방문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구장비 기업 재직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연구장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연구장비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연구장비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연구장비 방치와 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13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국내 유일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공계 분야 전공자를 선발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 운영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은 장비 운영, 시험 분석 고도화, 유지 보수, 분석 과학, 연구 장비 하드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6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 과정은 연구 장비의 데이터 산출 및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요. 전국 8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각 특성화 분야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분석 고도화 과정은 장비 운영 교육의 심화 과정으로 고도의 데이터 해석이 가능한 시험 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유지 보수 과정은 첨단 연구 장비의 분해, 조립, 장비 점검 등의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분석과학 과정은 정규 대학원 과정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분석 장비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연구 장비 하드웨어 개발 과정도 정규 대학원 과정으로 화학 장비, 광학 장비 등 연구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국산 연구 장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교육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 연수비도 지급됩니다. 또한 연구 장비 전문가와 매칭되어 맞춤형 교육, 취업 진로에 대한 멘토링도 실시합니다. 연구 장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은 교육생의 평균 취업률이 87.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구 장비 관련 기업에서 시험 분석, QA, QC 등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연구 장비 분야 전문 인력. 연구 장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안녕하십니까. 칼자이스 박병준 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재료연구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연구와 관련하여 자이스 현미경 솔루션에서 소개해드릴 기술 동향은 다음 2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갈륨 FIB 혹은 플라즈마 FIB에서 물리적 한계로 인해 시료의 일부분만을 가공할 수 있었던 것을 극복하도록 레이저 FIB를 사용한 EBSD 샘플 전처리와 템 샘플 전처리를 소개해드리고, 둘째,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3D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3D 나노토모그래피 스템 이미징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가공 범위가 마이크로 스케일까지였던 한계를 극복하여 EBSD 샘플 전처리나 템 샘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FIB 레이저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B 레이저는 기존 가공 범위가 마이크로미터까지 머물렀던 FIB 가공 범위를 밀리미터까지 확장시킨 장비입니다. 가공 범위를 매크로한 스케일로 확장하였지만 여전히 나노 사이즈까지 가공이 가능하므로 밀리미터부터 나노 스케일까지 전 영역에서 원하는 부위를 가공할 수 있는 사이트 스페시픽한 FIB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먼저 레이저 FIB의 작업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한 갈륨 FIB 챔버에 레이저 및 가공 챔버를 붙여 진공 챔버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깊이 묻혀있는 내부 구조를 레이저로 가공하여 수초 또는 수분의 안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반 FIB로 수백일 혹은 수십일이 걸려야 가능한 그런 분석 작업을 한두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비파계 검사로 내부에 관심 있는 영역의 XY 좌표를 확인하여 샘 챔버에서 포지션을 저장한 후에 샘플을 레이저로 이동합니다. 레이저 챔버로 이동한 샘플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좌표를 다시 불러드리고 그 좌표대로 깊이 묻혀있던 수백 마이크로 혹은 밀리미터 단위의 영역을 제거하여 단면을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노출된 시료는 샘 챔버로 돌아와서 FECM으로 관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공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단면을 관찰하실 때에도 추가적인 가공 없이 내부 구조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하기 위해서 FIB 빔으로 추가로 가공을 한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밀한 그런 내부 구조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FIB 및 femtosecond 레이저 FIB에 대한 재료 가공 속도가 각 빔 직경 크기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빔 직경이 감소하면 정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빔 직경이 증가하면 가공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파란색 곡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갈륨 FIB에 해당됩니다. 높은 가공 정밀도와 다양한 크기를 커버하기 때문에 갈륨 FIB는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단면 가공, 샘플 제작 혹은 아톰 프로브 샘플 또는 광소자 프로토타입 시료 제작입니다. 더 높은 가공 정밀도가 필요한 경우 작은 빔 직경을 가진 헬륨이나 또는 네온 FIB가 이상적입니다. 그라핀으로 가공된 5나노 리본과 11나노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진 이른바 보타이 안테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구조들 모두 헬륨 FIB로 가공된 것입니다. 다른 쪽 끝에는 대형 단면을 준비하기 위해 큰 직경의 빔을 사용하는 제논 플라즈마 소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00마이크로 솔더볼의 단면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00나노 두께의 슬라이스와 함께 플라즈마 FIB 샘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강의 3D 시리얼 섹셔닝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에서도 여전히 밀리미터 단위로 가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femtosecond 레이저는 플라즈마 FIB보다 더 큰 빔 직경인 약 15마이크로의 빔 크기에서 훨씬 더 높은 재료 가공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예를 들어 패키징된 IC에 깊이 묻혀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구조물조차도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가공할 수 있도록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을 제거하는 데 이상적인 그런 가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EBSD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메카니컬 폴리싱 장비나 이온 폴리싱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정밀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항상 일정한 품질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예처럼 레이저 FIB를 사용하면
레이저 가공을 통해 30분 만에 수백 마이크로의 면적의 EBSD 시료를 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단계의 레이저 가공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EBSD 분석을 위해 만든 300 마이크로 폭의 가공만으로 EBSD 분석이 가능한 시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3단계의 레이저 가공 작업 후 처리된 시료의 단면을 EBSD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전체 샘플 영역에 걸친 IPF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이미지는 상단 영역에서 보다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덱싱 되지 않은 일부 픽셀도 보이는데, 이는 모든 EBSD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인덱싱 되지 않은 알로이 600 샘플의 상단 영역에 인덱싱 되지 않았던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후처리한 결과입니다. 이 IPF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연마 표면에서 고품질 EBSD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TM 샘플을 제작할 때 레이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템 전처리법은 표면에 위치한 구조에 한해 작은 구조물로 만들어 템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femtosecond FIB 레이저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료로부터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묻혀서 일반적인 템 시료 제작법으로 제작할 수 없는, 그리고 관찰할 수 없는 시료 구조들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cut to ROE 방법이나 시료로부터 만든 큰 덩어리의 관심 영역을 여러 개의 윈도우로 관찰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바 시료 제작법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청크라고 하는 레이저로 준비된 매크로 라멜라입니다. 샘플은 일반 실리콘 기판입니다. 템 시편 제작을 위해 청크는 2개의 마주보는 트렌치 패턴으로 femtosecond 레이저 FIB로 밀링하여 만들었습니다. 각 트렌치는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러프 밀링 단계와 주황색의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클리닝 단계로 밀링되었습니다. 위에서 측정한 청크의 두께는 약 10마이크로 안팎입니다. 레이저에 의한 청크 제작법은 표준 FIB 방법과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바로 스케일입니다. 레이저로 준비된 청크의 크기는 일반적인 갈륨 FIB 청크보다 약 10배에서 20배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FIB를 사용한 청크의 제작이 더 빠릅니다. 이 청크의 경우 제작에 총 80초 정도의 레이저 가공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료 깊숙이 묻혀있는 ROI의 정확한 좌표는 시료의 도면 레이아웃이나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열 현미경과 같은 비파계 영상 기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이렇게 사전에 확보한 내부에 위치한 ROI의 정확한 좌표를 이용하여 cut to ROI 기법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부에 위치한 ROI는 표면보다 80 마이크로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2마이크로의 정확도를 가진 FIB 레이저로 ROI를 포함한 청크 제작에는 80초가 걸렸으며 그 후 FIB로 청크 전체를 제거하는 데에는 약 1시간 36분, 즉 표면으로부터 75마이크로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깊이 묻혀있는 ROI를 표면에 노출시켰으므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FIB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크를 떼서 템 그리드에 붙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표본의 현재 크기가 300 마이크로 곱하기 140 마이크로인 청크를
레이저로 밀링하여 클리닝하고 6컷까지 작업하는 데에는 약 3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컷아웃이 완료가 되면 샘플을 들어서 템 그리드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림 A는 15 마이크로 곱하기 14 마이크로의 일반적인 FIB 라멜라를 보여줍니다. 그림 B부터 D는 레이저로 준비한 큰 크기의 매크로 라멜라를 보여줍니다. 매크로 라멜라를 보여주는 C와 D 이미지에서의 라멜라가 두 그리드 기둥 사이의 거리를 넘어 양쪽 기둥에 용접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C의 매크로 라멜라 크기는 220 마이크로 곱하기 104 마이크로 크기의 라멜라를 보여주고 있고, D에서는 300 마이크로 곱하기 140 마이크로의 가장 큰 크기의 라멜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마이크로 사이즈의 매크로 라멜라를 전체로 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Cut to ROI 방법이나 멀티 윈도우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처럼 원하는 ROI는 점선 원안에 있는 경우 상단부를 트리밍 단계에서 원하는 위치에 지점이 있는 깊은 곳에 위치한 ROI가 드러나도록 가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템 샘플이나 FIB 샘 단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면 아래 45 마이크로에 있는 ROI와 25 마이크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ROI를 멀티 윈도우법으로 라멜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템 준비와 관련하여 레이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H바라고 불리우는 시료를 제작하는 데에도 레이저는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H바 기법은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또는 싱크트론 샘플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샘플은 200 마이크로 두께의 커퍼 포일이었으며 레이저 가공 시간은 400 마이크로 곱하기 215 마이크로의 윈도우를 제작하는 데 약 34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 분석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Cut to ROI 방법을 사용하여서 깊이 묻혀있는 ROI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FECM에 장착된 스템 검출기로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3D로 볼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FECM에서는 2D 이미징 기법으로 2차 전자나 후방산란 전자로 표면 정보를 얻는 것에서 FECM에서 장착된 스템은 템처럼 TKD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을 분석을 하거나 EDS 분석이나 다양한 컨트라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고분해능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시료 볼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표면만 관찰하는 샘에서는 보기 어려운 바이오셀의 내부 구조입니다. 특히 물고기의 감염된 세포 속에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개체는 반드시 템으로만 관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FECM에 장착된 스템 검출기에서도 이와 같이 템처럼 관찰이 가능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바이러스의 파티클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단순히 2D의 고해상도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볼륨 정보를 스템에서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료를 다양한 각도로 틸트를 하여 관찰하므로 시료 구조의 앵글별 시리즈 이미지를 얻은 후 재구성하면 3차원 토모그래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각도로 틸트를 할 때 관찰하고 있는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템 3D 나노 토모그래피를 할 때는 컴포센트릭 기능과
자동 초점 및 자동 촬영 기능은 물론 자동화된 기능으로 시료가 틸트 후에도 자동으로 관찰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틸트한 과정에서 시료와 움직임 정도를 표시한 플롯을 관찰을 해보면 관찰 지점들이 약 50나노 정도 안에서 이동하는 수준의 미세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오직 반대 방향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시료를 180도 회전할 때만 큰 범위로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징크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들을 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의 시리즈 이미지를 얻은 결과입니다. 4가지 다른 컨트라스트 모드는 동시에 기록되어지며 오른쪽 아래 오리엔티드 다크 필드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징크 옥사이드의 결정성에 대한 컨트라스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각 각도별의 시리즈 이미지들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적인 나노 파우더의 볼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연구와 관련하여 사이언스 현미경 솔루션에서 소개해드린 기술은 2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시료를 작게 가공함으로 시료의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레이저 FRB를 사용한 EBSD 전처리나 템샘플 전처리법을 소개해드렸고, 둘째,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FECM 장비의 스텐 검출기를 사용하여 3D 볼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커 코리아의 조문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행사를 맞이해서 브루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연구들에 중점을 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브루커의 히스토리,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덕트의 오버뷰, 향후 앞으로의 R&D 방향, 그리고 그런 중요한 R&D 방향에서 저희가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과 확장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커는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오리진은 독일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브루커는 독일에서 처음 생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FTIR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마그넷이 필요한 리서치의 장비들을 공급해 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질량 분석이라든지 엑스레이 관련된 장비들, 이런 다양한 분석, 유기와 무기 분석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브루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브루커는 크게 NMR을 기점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FTIR과 질량 분석에 기반의 비즈니스가 3분의 1, 그리고 엑스레이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나노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기술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루커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전체적으로 레버뉴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나 유럽, 아시아가 각각 3분의 1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가장 많이 지원을 했던 연구 분야들은 아무래도 브루커의 특성상 하이엔드 리서치 마켓이 주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대학, 연구소를 국가기관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이런 마켓이 가장 크게 되어져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요즘에는 특히 파마나 바이오파마,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스 마켓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브루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솔루션의 그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루커 하면 마그넷 기반의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회사이니만큼 NMR을 필두로 한 프리클리니컬 MRI, EPR 같은 솔루션 이외에 또 하나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들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징을 구현하고 있고 더불어서 미생물 동정이라는 파트도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방향을 브루커가 잡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밖에 FTIR이나 엑스레이 같은 장비들을 더불어서 유기와 무기를 함께 결합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자들에게 화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즘에 소부장이라는 얘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목적에 맞추어서 다양한 폴리머 분석이나 소재 분석에 있어서도 브루커의 다양한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루커가 생각을 하기에 향후 비즈니스나 R&D의 방향은 현재의 그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향과 얼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향후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방향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차세대 프로티오믹스나 피노믹스 솔루션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과 연구 방향을 저희가 1차적인 목표로 세워놓고 있고요.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징, 이 이미징이라고 하면 질량 분석기를 통한 이미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마그넷 기반의 MRI, EPR 이미징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파마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바이오파마스티컬이나 푸드 어널리시스에 있어서의 질량 분석이나 다른 NMR 장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기여도도 저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브루커는 2023년까지 중장기 R&D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맞게 저희가 몇 가지 주요 리서치 분야에 대해서 함께하는 프로덕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티오믹스나 피노믹스 연구에 있어서는 NMR과 질량 분석기의 기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CCS 기반의 아이온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한 질량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1.0GHz 이상의 NMR 장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이엔드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브루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코로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와 다이그노스틱스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빠르고 정확한 미생물 동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항생제 내성 검사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폴리머 마켓, 바이오파마 마켓, 어플라이드 마켓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앞으로 보여드릴 예들은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전 세계 브루커의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프로티오믹스와 피노믹스의 대표적인 저희의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1.1GHz NMR이 미국의 세인트 주드 칠드런 리서치 호스피털에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엔드 장비를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서 조금 더 환자들의 병적인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면밀히 고객들과 함께 연구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브루커가 개발한 1.2GHz의 NMR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주요 기점 대학 연구소들에 이미 인스톨이 되어져 있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KBSI에서 2015년에 장비 도입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3-4년 이내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2GHz NMR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이 장비의 구축으로 인해서 프로티오믹스나 피노믹스 이외에 NMR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과학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해외 저널이나 리서치 페이퍼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활용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이지만 과학자들도 활발히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티오믹스, 피노믹스 마켓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데 브루커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온 트랩 방식의 질량 분석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클리니컬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져 있는 프로티오믹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패톨로지 사이언티스트들과 연구하는 프로티오믹스 그리고 캔서 연구에 필요한 프로티오믹스 더 나아가서는 싱글셀 기반의 프로티오믹스 스터디까지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이런 기존의 질량 분석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확장된 이미징의 영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브루커의 많은 부분을 이런 팀스 기반의 질량 분석기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응용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와 다이그노스틱스 분야입니다. 브루커는 이미 질량 분석기, 말디라고 하는 질량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이 영역에 미생물 동정 실험을 세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약 3,600대 이상의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연구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의 좀 더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각종 디지즈를 쉽게 디텍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슈머블들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FDA뿐만 아니라 AOAC 같은 레귤레이션 기관들이 저희 장비를 잘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승인 과정에 저희 장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영역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푸드 어널리시스 마켓에 있어서 지금 이 예를 보시면 그 벌꿀 분석에 있어서 가짜 벌꿀을 어떤 식으로 장비의 도움을 이용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호주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NMR 장비를 이용을 해서 벌꿀의 진위 여부를 실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규제기관에 의해서 mandatory 데이터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브루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연구 그리고 규제기관이 필요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브루커가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로벌 리딩 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호주의 내셔널 피놈 센터 소개 슬라이드이고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이 1.5분의 동영상 안에는 이런 내셔널 센터들이 글로벌 리딩 역할을 하면서 저희 같은 분석 장비 회사와 어떻게 컬래버레이션을 하는지 잠깐 보실 수 있겠습니다. Welcome to an incredibly exciting day for us. Phenomics is a game-changing new approach to study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and populations. Today I feel and I believe that we do stand at the beginning of a new frontier for Australian science. The Australian National Phenome Centre is set to transform research, not just here in Australia, but across the world. So we here at the Australian National Phenome Centre are looking for answers to very vital questions in the smallest components of the human body. This is a laboratory that is for Western Australia, it is for Australia, it's for the world. So I present to you, ladies and gentlemen, the Australian National Phenome Centre. 그리고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유원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수익 산업도 하지만 반면에 과학에 컨트리뷰션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특히 특이하게 한국에서도 다루어진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루커는 미국의 여러 연구소들과 더불어서 UFO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 외계의 생물체들이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이런 좀 재미있고 심오한 연구에 브루커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가깝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공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회공헌이 저희는 사이언스로 공헌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분석 장비를 이용을 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브루커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크시스템스의 조상준 상무입니다. 저는 원자인미경을 제조하는 파크시스템스에서 응용기술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원자인미경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ISO의 이제 원자인미경 분과의 이제 국제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크시스템스 원자인미경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까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원자인미경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인미경은 연구 장비이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류가 사용하는 첨단 도구이기도 합니다. 호모 파베르라고 그 인류를 정의하는 말에 도구의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석기부터 철기 이런 식으로 도구가 발전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을 했고, 또 중세에 또 이런 풍차나 수차 등 인류의 근력을 대처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서구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근대에서는 우리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는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급격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장비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연구장비 페스티벌도 그렇고 연구장비 발전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만 보더라도 일본에선 2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25명 중에 22명이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 과학기술상을 받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 이렇게 많이 받았는가 하고 이제 분석한 결과 이 85%가 이런 분석 기기를 이제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자체를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노벨상 자체에 그 연구 장비 개발을 한 분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MRI만 보더라도 이런 5개나 노벨상이 MRI 발전, 기술 발전에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원자현미경도 전자현미경과 함께 86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연구 장비 그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좀 특이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개 회사를 뽑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이 거의 뭐 60%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주도했었던 나라들이 연구장비 산업이 발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전략적인 산업이고, 또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16명의 교수님들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일본에 현재 우리가 위기에 있다. 국가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과학기술 대국인데, 현재 일본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데 해외에 연구장비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수입해서 쓰고 있었던 연구장비의 퍼센티지는 40%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 연구장비, 과학기술은 거의 80%에서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장비 분야가 우리가 빨리 육성해야 되고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제조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원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자현미경은 한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지털 기기, 바이오 산업, 생명과학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시장과 이제 활용도가 더욱더 넓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현미경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된 것은 1986년도에 이 원자현미경이 속한 주사 탐침 현미경 중에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기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82년도에 86년도에 4년 만에 노벨상을 땀으로써 주사 탐침 현미경이 처음 과학계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현미경,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명이 됐고, 그 뒤로 이 원자현미경의 기여에 따라서 2016년에는 카발리 어워드라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의 맨 오른쪽 사진에 있는 칼 케이트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상일 대표님께서 그때 대학원생으로 있었고, 그래서 졸업하시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원자현미경을 그럼 세계 최초로 한번 상용화해보자 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처음 원자현미경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원자현미경의 이제 산업의 역사를 잠깐 보면 시간상 이 부분을 자세히 이 표를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치열한 그동안의 한 20-30년 동안 경쟁과 경합을 통해서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치열한 제품 개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크 시스템스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현미경을 상용하고 그 뒤로 이제 한 우물만 파면서 이 원자현미경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을 했고, 현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까지 이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연구용 장비들과 산업용 장비들 제품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 12개 디렉 오피스를 가지고 이 판매방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직접 저희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 중에서는 스탠포드, 하버드, 버클리 등 이런 유수 대학을 비롯해서 나사, 아이맥, IBM 같은 국제 그 연구소, 또 이런 삼성, 뭐 호야, 뭐 마이크론 등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의 원자력 미경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연구 장비 산업의 이제 이게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 기록들을 보시면은 이제 원자핵 미경을 바탕으로 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국가 그 기술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은 뭐 인공위성 기술이라든지 선박, 뭐 자동차 이런 기술이 될 텐데 원자핵 미경은 이제 중소기업 기술로서 거기에 이제 꼽히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 세계 최초로 원자핵 미경 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상장 기업이 2015년에 됐고 그 뒤로는 저희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015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수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20%에서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원자핵 미경이 그럼 어떤 현미경일까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광학 현미경이나 이런 전자핵 미경 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핵 미경은 이런 시각을 극대화하는 현미경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감각을 극대화하냐면 바로 이 손가락처럼 이런 탐침을 이용해서 시각이 아닌 촉각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촉각을 극대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지면서 물건을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3D로 이제 형상이 어떻게 생겼나 알 뿐만 아니라 이 촉각을 대상으로 하니까 물질이 끈적끈적하다, 어떤 물성, 그리고 또 탐침에 전기를 흘려주면서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등 각종 물리적 성질들을 모두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미경의 원리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원자핵 미경 장비 끝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이런 탐침이 이 표면을 움직이면서 이런 원자와 탐침 끝에 있는 원자 간의 힘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표면을 갖다가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런 3D 형상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D 형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케미칼 분석, 이런 전기적, 자기적, 뭐 근적 광학, 열 전도도 등 다양한 이제 그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용도는 일반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연구 장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도입돼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뭐 장난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뭐 기술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탐침이 이제 물성을 측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옵티마이저 해가지고 과학자들에게 가장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했고 사실 이 기술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그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라고 LBNL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실에서 솔라셀을 연구를 하는데 그 실험실은 모든 전 세계 원자핵 미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솔라셀의 전기적 효율을 측정하라는데 도저히 측정이 안 되더라. 이게 자꾸 샘플이 손상되기도 하고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으니 좀 우리에게 이런 기술을 좀 제공해 달라 해서 이제 개발한 기술이 이제 핀포인트 모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핀포인트 모드를 여기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솔라셀의 이제 효율을 높이는데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에 활용이 됐고 그리고 네이처 에너지에 이런 논문이 나오고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핵 미경이 것은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에서도 원자핵 미경이 급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가 단순히 이제 전자제품에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미래 산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빅데이터, AI, 뭐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가 더욱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구조도
단순한 2D 형상에서 뭐 핀팩과 같은 3D 형상, 복잡한 구조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기존의 전자현미경이나 기존의 다른 도구로는 더 이상 소자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원자현미경의 활용도가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함 분석과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의 원자현미경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하나하나 지금 원자현미경의 활용도가 밝혀지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원자현미경의 사용도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현미경이 이 커가는 시장에서 넘버원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보시는 탑20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파크 시스템의 원자현미경을 쓰는 곳은 두세 군데에서 연구용 장비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90% 이상이 파크 시스템의 자동화 산업용 원자현미경을 실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바이올로지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도 원자현미경이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상만 볼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단일 세포 레벨에서 여러 가지 드러그를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에도 이런 확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자현미경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또 이런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형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표면에 있듯이 이런 조작이나 아니면 나노 패턴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마이크로스코피가 아니라 나노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한 아주 획기적인 자동화된 원자현미경, 연구용 그 원자현미경이 FX4E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장비를 소개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FX40,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파크 시스템스의 자동화 원자 현미경을 소개합니다. 파크 FX는 독보적인 성능의 원자 현미경에 첨단 AI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더해져 나노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가장 진보된 나노 계측 장비입니다. 이제 모든 측정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본연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접목된 오토 프로브 익스체인지 기능으로 프로브 장착과 교체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잘못 놓인 프로브는 FX가 미리 감지합니다. 새롭게 탑재된 프로브 식별 카메라를 통해 각각의 프로브를 인식하여 모델과 스펙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프로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FX가 레이저 빔과 포토 디텍터를 자동으로 정렬하여 프로브 준비를 완료합니다. 여러 개의 샘플을 동시에 올려두고 샘플 카메라를 통해 더욱 직관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스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세팅부터 프로브, 그리고 샘플의 준비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최적의 이미지 퀄리티와 속도로 최상의 AFM 이미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부터 혁신적으로 재설계되어 측정 노이즈를 크게 감소시키고 더 높은 해상도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파크 시스템스 FX40, 나노세계의 혁신을 가져올 가장 진화된 AFM.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원자 현미경을 경험해 보십시오. 네, FX40의 비디오를 잘 보셨을 겁니다. 이 예로 사실상 예전에 이 사진기라고 하는 것은 사진사가 없으면 찍을 수 없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도에 코닥이 You press the button, then we do the rest 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수 있는 카메라로 처음 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 카메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100년간 코닥이 이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원자 현미경도 앞으로는 널리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연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서 파크 시스템스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 나감에 따라 단순히 파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우수한 연구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결론은 이런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히 연구 장비는 해외 장비만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구 장비에서도 바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연구 장비 분야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연구 장비 분야의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모큐브 대표이사 홍기현입니다. 저희 토모큐브는 현미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6년 전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카이스트 박용근 교수와 같이 창업을 해서 세포와 조직을 관찰하는 일을 혁신하는 그런 회사를 일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전 신성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보스턴에 미국 지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기업 사례 발표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생명공학의 기초인 세포와 조직을 관찰하는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시기에 세포와 조직을 확대해서 관찰하는 걸 현미경이라고 하고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사용이 되어 왔던 그런 연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현미경처럼 단순히 세포나 조직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염색을 하지 않고 전처리를 하지 않고 세포에 대한 3차원 영상을 획득을 하고 거기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툴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대한 분자 정보까지 취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있는 모든 이미징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영역의 현미경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 CT를 레이저로 가져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CT는 몸이 이제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360도의 2D 엑스레이 영상을 찍어서 3차원으로 복원하게 되면 몸의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걸 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저희는 홀로그래피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나 조직의 토모그래피를 촬영을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현미경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엑스레이 CT에서는 엑스레이 흡수도를 신체의 3차원 공간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영상화를 시키고요. 저희는 세포 내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은 고유한 굴절률 값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술을 저희가 홀로그래피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그 2D 영상을 여러 각도로 찍어서 3차원으로 복원하게 되면 세포나 조직 내부의 굴절률의 3차원 분포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CT는 이제 큰 조직을 이제 주로 관찰할 때 사용이 되고 저희는 세포 내부의 아주 작은 세포나 조직의 세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이름을 저희는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이제 명명화를 해서 저희 제품의 이제 모델명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홀로그래피 현미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출시를 했고요.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더해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포나 조직, 박테리아들을 저희가 저희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상 기반의 혈액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박테리아의 종류를 구분하고 항생제 내성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동반 진단 또는 산업용 검사 장비 이런 여러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현미경 솔루션들이 이제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과거의 현미경들이 염색을 하고 레이블링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전 처리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재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과의 궁합도 잘 안 맞고, 의료 영상에서는 특히나 방사선 영상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의료기기 승인도 받았는데, 현미경 쪽은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기존의 현미경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미경을 혁신하는 HT 기술로 새로운 현미경을 출시를 했고, AI 기술을 이제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석된 정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포나 조직을 넣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스마트 AI 현미경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현미경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랜 기간 연속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카티셀이 캔서 B셀을 어떻게 잡고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AI가 이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세포를 구분하고 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가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서 저희 현미경의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능성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논문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어진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새로운 툴이다 보니까 어떤 제너럴 솔루션이 제공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초기에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래에 들어서 이제 바이올로지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페이즈 세퍼레이션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변이가 되겠죠. 상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내부에 특정 단백질들이 응집했다 풀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이걸 과거의 현미경으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미경으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관찰하게 됐고, 정량 분석한 결과물들을 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이제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고, 다행히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저널에 표지에 장식을 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 이제 영업 사정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야고 당분간 굉장히 후속 연구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기초과학연구원과 실제 같이 연구를 좀 진행했던 분야인데요. 세포 내부에 이제 리피드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이제 마커를 찾는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폼셀에서 리피드를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약물과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이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리피드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현미경에서 분석을 하기 굉장히 쉬운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박테리아 이미징인데요. 박테리아가 뭐 현미경으로 이미징하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워낙 작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 저희 현미경으로 3차원으로 분석을 해서 박테리아 종류도 굉장히 정밀하게 분류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논문도 발표를 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현미경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약 업체나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세포 독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아세이 테스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숫자의 연구 논문들이 저희 현미경을 통해서
발행이 됐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나라에 135대의 장비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저희와 공동 임상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공동 연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이트에서 설치된 현미경의 영상들을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별로,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과 데이터를 저희가 취득을 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 라이브 셀 이미징 시장이 결국 저희가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연구용 시장에서의 목표인데, 이 시장은 연간 한 4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독일과 일본, 미국에 있는 선진 업체들이 그동안 시장을 거기다 장악을 해왔죠. 저희는 물론 그 굉장히 어려운 경쟁자들과 상대를 해야 되지만, 기존의 현미경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혁신을 했고, 이 HT라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현미경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연구와 의료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는 그런 이제 파이오니어가 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연구용 장비에서 시작된 분야가 이제 스마트 AI 현미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하이스루풋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의료용, 진단, 산업용 검사 이런 솔루션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혈액 분석기 같은 그런 장비들이 요 HT 기술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된 혈액 데이터를 저희가 서버로 이제 취합을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분류를 하고 항생제 내성 테스트하는 이런 목적의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또 세포 병리 분야에서의 자동 검사, 진단 보조 시스템으로서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여러 의료진과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리 분야에서도, 조직 병리 분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의 이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반 진단, 그러니까 특히 세포 치료제나 면역 세포 치료제들이 어떤 환자한테 잘 리스폰스를 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바이오 마커가 정확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세포의 3차원 영상이 그런 마커가 될 수 있다는 가설로 저희가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미생물이나 세포를 배양을 해서 어떤 특정한 성분을 얻어내는 그런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또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들이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는 인라인 모니터링 목적으로 이 현미경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내외에 이제 그런 업체들, 리딩 업체들에게 솔루션을 공급을 해서 수율 관리 솔루션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선 과정에서의 이제 수율 관리와 모니터링인데요. 미생물 또는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얼만큼 어떤 형태로 배양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이득이 크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6년이 좀 지난 회사입니다. 그동안 카이스트의 교원 창업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 그리고 여러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왔고 연구 장비로서의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 장비에서 시작된 비즈니스가 산업용으로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 장비도 계속 고도화하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겠지만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를 했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사업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실적은 올해 들어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연구용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가 폭발을 해서 올해는 한 3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은 이제 저희가 장비와 사업을 하다 보니 각 분야별로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잘 수급을 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시설도 대전 인근에 신성동에 이제 본사를 갖고 있고, 강남에 이제 AI 사무실이 갖고 있고,
보스턴에 미국 지사가 있어서 의료 쪽 사업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홀로그래피 현미경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오니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개척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최고의 인력들과 강력한 팀워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 국내에도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연구장비 산업에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모큐브의 내용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혁신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임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장비인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플랑크톤, 미세조류 8종을 저희가 전처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미세조류를 헤테로캅사 부사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국산 연구 장비인 극초단 펜토초 레이저를 도입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패터닝을 수행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 하나는 최근 CIRP 학회의 논문과 저널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나무를 그래핀화한 후 유연한 기판에 옮겨 담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모터에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기인의 HPLC 장비인데요. 외산 장비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의 그 실험 결과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더 활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국산 장비 활용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